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리더십 3대 원칙.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국을 휩쓴 전염병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의료진들은 쓰러져 가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최고 지휘관이 감염되어 숨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절대 밖으로 알리지 마라. 국민들이 알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나 대신 누군가가 계속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해라. 그래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고통보다 국민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지도자가 정말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있었습니다. 바로 425년 전 노량대첩에서 조선의 명장 이순신이 실제로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방급 신물 언하사. 전투가 한창 급하니 신중히 하여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자신의 죽음보다 전투의 승리를 먼저 생각했던 이순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순신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이끌어낸 그의 리더십 원칙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장이라고 해도 12척의 배로 130척을 이긴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말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부하들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백의종군으로 끌려가서 일개 졸병이 되었을 때도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부하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원균이 조선 수군을 거의 전멸시킨 칠천량 대패 후에도 말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좌천되거나 실패하면 부하들이 얼마나 빨리 등을 돌리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히 전투를 잘해서 그런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순신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독특한 리더십 원칙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그 비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던 그 이유를 말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중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군사연구소 김병윤 박사님이 20년간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조선 왕조실록을 분석한 결과 이순신에게는 다른 장군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3가지 리더십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솔선수범의 원칙, 두 번째는 소통과 신뢰의 원칙, 세 번째는 사명감의 원칙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이장우 교수님의 연구였습니다. 교수님이 현대기업의 성공한 CEO 100명을 분석해봤더니 이순신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CEO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난중일기를 보면 놀라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기록입니다. 적선 130여 척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고작 12척뿐이다. 하지만 내가 먼저 돌격하면 장졸들이 따라올 것이다. 1598년 노량대첩 직전 기록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끝내야 한다. 그것이 나라와 백성에 대한 나의 의무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난중일기 곳곳에 수백 개가 넘게 나옵니다.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이순신 휘하의 장군들 중에서 나중에 다른 전선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한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이순신이 단순히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리더였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원칙, 솔선수범, 내가 먼저 한다. 첫 번째 리더십 원칙은 솔선수범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솔선수범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회생활에서 팀워크가 중요하다, 열심히 하자고 말만 하는 상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작 본인은 일찍 퇴근하면서 말이죠. 이순신은 정반대였습니다. 항상 자신이 먼저 했습니다. 1592년 옥포대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신의 첫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순신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선봉에 자신의 배를 세웠습니다. 보통 장군들은 뒤에서 지휘하지 않습니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거북선을 맨 앞에 세우고 직접 돌격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 나아가면 제장들이 감히 뒤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순신이 돌격하니까 뒤따라온 조선 수군들이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우리 장군님이 저렇게 나서는데 우리가 어찌 뒤처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 모습이었습니다. 1593년 한산도 대첩 준비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순신은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는데 그 이름이 하객진이었습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배를 배치해서 적을 포위하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 전술을 부하들에게 가르칠 때 이순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직접 배에 타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배를 몰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독이 친히 배를 몰며 제장들에게 전법을 가르쳤다. 제장들이 모두 감복하여 말하기를 우리 제독은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보신 분이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이순신을 따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597년 명량대첩 직전 상황입니다.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된 상태였습니다. 남은 배는 고작 12척. 부하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순신이 뭐라고 했을까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내가 먼저 죽겠으니 너희들은 따라오라. 그리고 정말 맨 앞에서 돌격했습니다. 130척의 일본 함대를 향해서 말이죠. 부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제독이 저렇게 나서는데 우리가 어찌 뒤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척으로 130척을 이기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소통과 신뢰,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한다. 두 번째 원칙은 소통과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소통 방식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가 엄격했습니다. 장군과 졸병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난중일기 1593년 7월 15일 기록을 보겠습니다. 오늘 군사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왜적의 동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돌쇠라는 수군이 좋은 의견을 내놓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장군이 일개 수군과 함께 밥을 먹으며 작전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1594년 한산도 본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순신이 새로운 화살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장간에서 일하는 박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화살을 만들 수 있겠느냐? 박쇠가 처음에는 놀라서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걱정하지 말고 내 생각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박쇠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순신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철전이라는 새로운 화살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독이 천한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으니 군중에서 모두 감격하여 말하기를 우리 제독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신다고 하였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순신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소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 공유였습니다. 보통 장군들은 작전을 비밀로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부하들과 공유했습니다. 1597년 명량대첩 직전 상황을 보겠습니다. 적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부하들의 사기를 위해 적은 별거 아니다라고 했을 텐데 이순신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적선이 130척이 넘는다. 우리는 12척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로운 대의가 있고 바다를 잘 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생각해보자. 부하들에게 솔직하게 현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하들이 더욱 단결했습니다. 우리 제독이 우리를 믿고 진실을 말해주시니 우리도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595년 이순신이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군의 조총에 맞아서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순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부하들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며칠 후면 나을 것이다. 그동안은 여러분이 더욱 신경 써서 경계를 서달라. 이렇게 투명하게 소통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제독이 다쳤는데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사명감, 나라를 위한 길에는 타협이 없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명감이었습니다. 이순신에게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1597년 백의종군 사건을 아시지요? 이순신이 선조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파직되어 일개 졸병으로 끌려간 사건 말입니다.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선조가 이순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왜군이 조선군을 속이려고 거짓 투항하고 있다. 그들을 받아들여서 육지로 유인하라. 그런데 이순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적의 계략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난중일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나라가 위험해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은 할 수 없다. 결국 이순신은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균이 조선 수군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천량 대패입니다.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이순신의 우려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조가 다시 이순신을 불렀습니다. 내가 수군을 다시 맡아라. 그런데 이때 이순신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원망이나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있는 한 바다는 적에게 내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억울하게 파직되었는데도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한 일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명량대첩에서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12척으로 130척을 상대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부하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며 후퇴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 했다.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형세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이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적들이 서울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부모, 처자식들이 모두 위험해진다. 내가 먼저 나아가겠으니 따라오라.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사명감 아닐까요?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량대첩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전설이 되었습니다.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한 마지막 말. 전방급 신물 언하사. 전투가 한창 급하니 신중히 하여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죽어가면서도 전투의 승리를 걱정했던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가진 사명감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순신의 리더십 3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솔선수범, 소통과 신뢰, 사명감. 그런데 혹시 이런 건 이순신이니까 가능했던 거야. 우리는 이순신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순신도 처음부터 완벽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1591년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때 이순신의 나이 47세. 그 전까지는 육군 장교였어요. 수군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임 첫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부하들이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를 지휘한다는 거야? 심지어 일부 부하들은 이순신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부임한 지 열흘이 되었는데 아직도 장졸들이 내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마음이 답답하다. 여러분, 이순신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자신부터 바꿨습니다. 수군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배는 어떻게 조종하는 거냐? 이 지역 바다의 특성은 무엇이냐?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하들과 함께 고생했습니다. 거북선을 만들 때도 직접 망치를 들고 일했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성공부터 쌓아갔습니다. 옥포대첩도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승리가 부하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후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을 때는 부하들이 이순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의 실수담들입니다. 1593년 웅포해전에서 이순신이 실수를 했습니다. 적의 매복에 걸려서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순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부하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겠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히려 더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독은 실수도 솔직하게 인정하시는구나. 1595년에는 화살을 잘못 주문해서 쓸 수 없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내 책임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순신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고민도 했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장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실수하면 인정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입니다.
완벽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해서 위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순신의 리더십 3원칙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순신도 처음부터 완벽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47세의 수군 사령관이 되어서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라. 이순신의 솔선수범처럼 부하들에게 열심히 해라라고 말만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말입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소통하라. 이순신이 신분이 낮은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었던 것처럼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만의 사명감을 가져라. 이순신에게는 나라를 지킨다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가족을 위해서든 회사를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내가 지켜야 할 가치를 분명히 하십시오. 네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순신도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인정하고 배워나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12척으로 130척을 상대했던 명량대첩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 굳건히 버텨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순신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안위보다 전투의 승리, 나라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과 가족을, 회사를, 사회를 위해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이미 늦어서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에요. 이순신이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것은 47세 이후였습니다. 명량대첩 때는 52세, 노량대첩 때는 53세였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위치에서 지금이 바로 이순신처럼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아닐까요?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동호회에서든 작은 모임에서든 말입니다. 나이와 경험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의 또 다른 명언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순신의 정신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경험, 지혜, 인맥,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후반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이순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나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순신 같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솔선수범하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425년 전 이순신이 우리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명량대첩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리더십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